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반등 속 12월 수상한 위기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유동성이 안정화되면서 증시는 무난하게 우리의 예상대로 잘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주요 유동성 지표들에 대한 공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내년 2026년도 금리 인하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 지표 결과를 앞두고 아마 증시는 당분간은 약간의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가 유동성 위기에 대한 신호가 사라지지 않고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해당 지표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위기가 계속 존재한다는 신호를 시장이 보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되어 준비해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최근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키워드와 우리가 계속 관찰해야 되는 주요 지표까지 함께 공개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는 항상 리얼미국 주식 매주 여러분께 영상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매주 토요일 저녁에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 영상 전달 일주일에 한 번이다 보니까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여러분들께 리얼미국 주식 속보라고 해서 다양한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메인 페이지에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할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12월 10일까지 금리 인하 전까지 종목별 등락을 빼면 무난한 증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번 주에도 좀 그랬죠. 기업별로 호재성 뉴스가 있으면 좀 올라가고 악재성 뉴스가 있으면 좀 지지부진하고 이런 상태에 지속될 겁니다. 증시는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에 써놓진 않았지만 ADP 지금 민간 고용 지표도 무난하게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9월 PCE 지표 물가 지표까지 나왔는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86.2%로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줘서 역시나 계속해서 무난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일정들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은데요. 중요한 일정들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키워드는 2026년도 금리 인하 계획 발표인데, 그러니까 2026년도에 두 번 정도 인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연방준비위원회가 도대체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죠.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할 수도 있고 2026년도 1월, 2월, 3월 더보다 더 늦어질 수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내년도 말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레포 잔고, 정확히는 이제 레포 잔고라 표현할 수 없는 뒤에 좀 설명드리면 추가적인 유동성 위기가 조금 전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신호들이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는지까지 설명드리면서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싹 다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주요 일정하고 업종 주요 지표 발표 일정하고 기업 실적 발표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우선 10월 10일까지 전 계속 무난한 증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무난하게 단기 이번 하락은 단기 하락이고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설명드려서 실제 그대로 증시는 무난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기업별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판매가 생각보다 부진해서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고 실제 달성하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할당량을 50%로 낮추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애플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박도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구글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오픈AI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뭐냐면 악재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 악재가 이 기업한테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보통 AI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 전체 시장에 막 영향을 끼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최근에는 그러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떨어져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만 조금 살짝 조정받는 정도이고요. 큰 폭락보다는. 그리고 반등을 제대로 못 해주는 정도의 영향을 끼칠 뿐 AI 전체 시장의 악재로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별적인 주가에만 움직임이 적용되고 있어요. 메타도 다 마찬가지죠. 보시면 과도한 AI 투자로 논란이 이르자 메타는 메타버스 조직 예산을 30%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AI 투자는 계속 할 건데 우리 나머지 비용 많이 쓰는 데 있지 않을까라고 보다가 기존의 메타버스에 돈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 VR, AR 사업 이거 있잖아요. 뭐 글라스 만들고 있잖아요. 눈에 이렇게 쓰는 거. 요런 것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걸 그냥 예산을 삭감시켜서 AI에 집중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기존에 AI 100조를 투자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과감한 결정을 했어요. 사실 메타하고 메타버스하고 AI하고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를 결정을 한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최근에 AI 거품론 하면서 뭐 너무 많은 비용 지출이 나오고 있고 뭐 마이클 버리가 계속 비용 지출 이렇게 나가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그 얘기가 뭐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장이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성장할 거라고 봐서 그런 거지. 지금 주가 버티고 있는 거지. 비용이 지출이 너무 많은 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비용을 줄이기로 결정한 거죠. 상당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상승했어요. 최근 들어서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주가는 빠르게 좀 뛰는 모습이었고요. 반등세를 강하게 이어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 뉴스도 그렇다고 해서 전체 AI 시장을 상승시키진 못했어요. 이 뉴스가 나오자 메타가 올라갔지 전체적인 상승 분위기를 만들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느껴질 수 있는 건 개별적인 이 이슈가 전체 시장보다는 개별적인 기업 자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구글이 TPU로 AI 시장 20% 점유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새로운 버전 제미나이 버전도 호평을 받고 심지어는 최근에 제미나이 3 딥싱크 모델이 공개되면서 자연스럽게 GPT-5 프로 모델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성능을 차지하는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자 지금 현재 오픈 AI는 레드 코드를 선포해서 비상사태를 좀 선언했죠. 당연히 구글은 무난히 주가는 계속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박스권 크게 벗어나지 않고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시장에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AI 관련된 이슈만으로는 증시의 추가 상승을 만들기 힘들다. 결국에는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유동성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봤죠. 최근에 우리 분석 동일합니다. 이제 그러면 최근에 유동성 지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내용들 싹 다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최근에 9월 근원 PCE 물가 지표입니다. 9월 달께 참 멀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게 정식적인 물가 지표죠. 이 PCE 지표는 연방준비위원회가 좋아해서 보는 거고요. 특히나 근원 PCE라고 해서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이 반영이 안 된 게 근원 PC입니다. 이게 변동성이 큰 것들을 빼고 근본적인 물가 지표를 보자는 거예요. 정책적인 영향에 결정할 때 바로 근원 PC 지표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옛날 거긴 하지만. 네, 이 지표 발표됐는데 근원 PC 발표가 예측치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실제 그러면서 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네라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상황, 좋은 것도 일부 나왔지만 안 좋은 것도 일부 나왔어요. 보시면 지금 이제 9월 근원 PC가 아니라 이건 그냥 9월 PC죠. 근원 제외하겠습니다. 그냥 PC 지표인데 보시면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은 일부 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이전보다는 0.1% 정도 올랐습니다. 다만 예측치 이내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 지표가 발표되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대로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86.2%, 86.2%로 금리 인하 가능성,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그대로 잘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원 9월도 PCE 지표에서는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유지가 되었다. 일단 지표 최근에 발표 지표된 바에는 이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12월 10일 금리 결정일에서 금리는 일단 인하 가능성이 높긴 한데 금리 인하와 함께 할 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당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긴 하지만 그 뒤에 나올 26년도
금리 인하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으니까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증시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 발표와 함께 추가적으로 2026년도에는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특히나 2026년도 초반 상반기에 금리나 일정이 있는 게 지금 당장 증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멘트가 나온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16일 11월 고용지표에서 특히나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지만 제가 실업률이 중요하다 했죠. 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다 제가 말한 건 다 연방준비위원회 피셜입니다. 연방준비위원회가 실업률이 4.5%까지 올라가고 다음부터 낮아질 거라고 봤는데 미국의 실업률이 실제 4.6% 5%보다 더 높게 나와서 6% 7% 정도가 나와줘야 그래야 더 빠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역시나 이것 또한 2026년도에 초반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해당 4.6% 이상 실업률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근데 이건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죠? 당장에. 근데 이제 12월 18일 날짜도 비슷해요, 그죠? 근데 이제 해당 지표는 바로 미국의 금리에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당장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거죠. 12월 18일 날짜로 일본 금리 결정일이 있는데요.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시장에는 부정적이죠. 애초에 일본 금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냐 하겠지만 일본의 그 글로벌 자금이 인정받는 이유는 달러하고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라면 이 일본에서 달러를 빌리면 대출을 받으면 거의 저금리죠. 거의 0%에 육박하는 굉장히 저금리 상태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이 대출을 받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달러로 무제한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본의 달러가 일본의 엔화의 이 구조가 상당히 이제 금융시장이 중요한 건데요. 이게 금리 인상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죠? 대출을 갚는 수요가 꽤나 생길 거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일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NK 트레이드 청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완전 충격적일 정도는 아닐 겁니다.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인상이 시작되면 한 번 인상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추가 인상에 대한 여지가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금융시장에는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뭐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중요 키워드는 결국 2026년도 금리 인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의 금리 결정일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 하나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에서도 실업률이 4.6% 이상이 나와줘야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안 나와준다면 금리 결정일에 연방준비위원회가 2026년도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 언제 금리 인하를 할지 계획을 발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실업률 4.6%는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물가 지표 이렇게 유동성 지표를 자세하게 봐야 되냐? 유동성 다 안정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미 보고 계시겠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오버나이트 레포 담보 제출액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레포 거래의 담보로 제출된 국채 총액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국채 등을 담보로 중앙은행에서 단기 자금을 빌리는 거래인데요. 이제 심플하게 뭐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쉽게 은행들이 돈이 급해져요. 돈이 급해질 때 미국 중앙은행한테 미국 금융기관들이 돈이 급해질 때 중앙은행한테 잠깐 하루만 빌릴게요 라고 하면서 가는 게 지금 해당 지표예요. 그래서 돈이 충분히 많을 때는 당연히 안 빌리죠. 2024년도 뭐 이때 잠깐 꿈틀거렸지만 특별한 게 없었고요. 그러다가 문제가 계속 제기되기 시작했던 게 7월달에 한번 튀었고요. 이때 뭐 하고 나서 다시 안정되니까 시장 안정 왔다가 최근 들어서 이 오버나이트 레포 담보 제출액 이 금액이 은행이 자꾸 지금 이제 중앙은행한테 돈 자꾸 중간중간 빌려가니까 잠깐 끌어다 쓰니까 돈이 부족하네? 라는 신호가 발견돼서 최근 증시가 더 많이 흔들렸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뭔 소린지. 실제 유동성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은행들이 돈이 부족해져서 잠깐 하루씩 돈을 빌리는 금액이 많아졌더라. 그래서 최근 증시가 더 많이 흔들렸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도 보시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고요. 최근에도 돈이 잠깐 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직 유동성 악재가 아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금리 인하 한번 진행하고 나서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시장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할 수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지표만으로 시장에 무조건 하락이 온다, 뭐 흔들린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유동성이 악재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슨 결정이 중요하다? 2026년도 금리 인하 계획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증시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당 지표는 직접 검색해 보셔서 찾아보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검색하시라고 이제 이름도 다 써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지표 일정입니다. 주요 지표 일정에서는 뭐 당연히 뭐 다음 주 이제 미국 노동부 졸츠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건 9월달 지표니까 딱히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여태까지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약간의 고용시장이 안 좋아짐을 확인해서 특별하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곧 다가오는 연방준비위원회 FOMC 금리 결정일, 요 날짜에 앞서 설명해 드렸던 26년 금리 인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12월 16일 지금 이제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지금 현재 예상치로는 이전은 4.4%였고 예상치로 아직 안 나왔어요. 예상치가 몇 퍼센트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치는 몇 퍼센트인지 실제 4.6% 정도는 나와줘야 뭐 혹은 4.5% 솔직히 4.6% 나와줘야 됩니다. 4.6% 정도 나와줘야 충격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요거하고 아마 연방준비위원회 발언하고 섞여서 증시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18일 날짜로는 일본의 금리 이 결정일이 있으니까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일정이 또 추가적으로 있지만 당장에 뭐 앞에 일정이 워낙에 중요해서 물가지표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그냥 지켜보는 걸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오라클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오라클 실적 발표 봐야 될 것 같고요. 브로드컴 요기 때 AI 뭐 근데 저는 유동성이 바로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주가에 등락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브로드컴은 요즘 긍정적이죠. 요즘 뭐 워낙에 구글하고 TPU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해서 매일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라든가 뭐 다양한 뭐 물가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물가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딱히 많이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당연히 실적 좋게 나오겠죠. 메모리 반도체 요즘 잘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전망치도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론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오늘은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좀 가고 있고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동성을 한 번 더 집중해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위기 신호가 지금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해당 오버나이트 레포 잔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까지 한 번 더 정리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다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나오는 대로 전략들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설명드리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보고 설명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 의견과 다를지라도 뭐 하나라도 배워갈 게 있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정과 사랑 아래 성장하는 리얼미국 주식 더 많이 성장해서 여러분들께 더 유익한 내용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